1975년 9월 18일 밤, 인천공단 일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계, 소음과 화학약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 자리한 섬유 수출업체 동아방직은 당시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으며, 수백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재봉틀 앞에 앉아 수출용 의류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대조에 배정되어 있던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이어진 작업을 마치고 공장 정문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공단 내 위치한 여성 기숙사로 향하는 어두운 골목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선화 씨는 21살의 나이로 입사 3년 차였으며 고향인 충남 서산에서 올라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고향 집으로 보냈고 남은 돈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충당하며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작업 속도가 빨라 반장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숙련공이었으며 동료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다정한 선배였습니다. 박미정 씨는 20살로 입사 2년 차였으며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역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 졸업 후 곧바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녀는 꼼꼼한 성격으로 불량품을 거의 만들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야간 독학을 하며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작업반에 배치되어 있었고 기숙사에서도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노동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10시 40분경 두 사람이 기숙사 정문을 통과한 이후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새벽 교대조 출근 시간이 되었을 때 작업반장이 두 사람의 빈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늦잠을 잔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숙사 사감이 그들의 방을 확인했을 때 침대는 전날 밤 그대로 정돈되어 있었고 아무도 잠을 자지 않은 것이 명백했습니다. 작업복은 옷걸이에 깔끔하게 걸려 있었고 낡은 나무 서랍 안에는 통장과 도장, 가족에게 보낼 편지, 가족 사진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선화 씨가 아끼던 작은 라디오와 박미정 씨의 검정고시 교재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기숙사 사감은 즉시 공장관리부서에 이 사실을 보고했으나 담당 관리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는 듯 무심하게 반응했으며 여공들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일이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잘 알던 동료 여공들은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는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었으며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질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모든 소지품이 기숙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었다면 통장과 가족사진 같은 중요한 물건들을 두고 갈 리 없었습니다. 특히 김선화 씨는 며칠 전 동료들에게 다음 달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야 한다고 말했었고 박미정 씨는 다음 주 검정고시 원서 접수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었던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아방직 공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기계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전 6시 정각에 사이렌이 울렸고 수백 명의 여공들이 각자의 작업대 앞에 앉아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공장장과 관리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고 생산 라인을 점검하며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가 사라진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회사 측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업반장들은 두 사람의 빈자리를 다른 여공들로 재배치했고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 몇몇 동료 여공들이 용기를 내어 공장장에게 두 사람의 실종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장은 걱정스러운 표정 하나 짓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요즘 젊은 여공들이 힘들다고 느끼면 예고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흔하다며 아마도 시골로 도망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는 식으로 일축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두 사람의 안위에 대한 걱정보다는 생산 라인에 생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인사과에서는 더욱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의 이름은 직원 명부에서 조용히 삭제되었습니다. 출근부에는 무단결근으로 기록되었다가 곧 자진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퇴사 서류도 본인의 동의도 없이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급여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사람이 그동안 일한 대가는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보류했습니다. 인사과 직원은 동료들에게 두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고만 통보했으며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가 함께 쓰던 방은 새로운 입사자들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기숙사 관리는 그들이 남긴 물건들을 낡은 박스에 대충 담아 창고로 옮겼습니다. 동료들이 그 물건들을 가족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관리는 연락처를 모른다는 핑계로 이를 미뤘습니다. 실제로는 인사 기록에 모두 남아 있었지만 회사는 의도적으로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공장 내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작업반에서 일하던 여공들은 점심시간이나 휴게 시간에 모여 낮은 목소리로 두 사람의 실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관리자들의 귀에 들어가면 그들은 즉각 개입했습니다. 생산과장은 여공들에게 그런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근거 없는 이야기로 회사 분위기를 휘면 안 된다며 두 사람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노골적인 압박도 있었습니다. 인사과 간부 박상우 씨는 두 사람과 친하게 지내던 여공 몇 명을 따로 불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사에 피해가 가면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며 은근히 협박했습니다. 일부 여공들은 이 면담 이후 작업반이 변경되거나 야간 근무로 강제 배치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공장 안에서는 점차 침묵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의 이름을 꺼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은폐였습니다. 두 사람의 실종이라는 명백한 비상사태를 회사는 마치 일상적인 퇴사 건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색 작업을 벌이거나 가족들에게 알리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공장 안에서 두 사람의 흔적은 빠르게 지워져 갔고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점차 잊혀져 가는 듯했습니다. 김선화 씨의 어머니 김복순 씨와 박미정 씨의 아버지 박정수 씨는 딸들이 보내던 매달 송금이 끊긴 지 일주일 만에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김선화 씨는 한 번도 송금을 걸은 적이 없었고 박미정 씨 역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집으로 돈을 보내던 성실한 딸이었습니다. 두 가족은 각자 공장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교환원은 해당 직원이 퇴사했다는 짧은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떤 설명도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불안에 떨던 가족들은 농번기 일손을 버려둔 채 급히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인천역에 도착한 가족들은 곧바로 동아방직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정문 경비는 가족들의 출입을 막았고 면회를 요청해도 관리자를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복순 씨는 정문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고 퇴근하는 여공들을 붙잡고 딸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제야 동료들로부터 두 사람이 일주일 전 야근을 마치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들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회사는 가족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두 가족은 인천 남부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민원실 창구에서 실종신고서를 작성하며 김복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박정수 씨는 딸이 보낸 마지막 편지를 펼쳐 보이며 이 아이가 갑자기 연락을 끊을 리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요즘 공단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여공들이 힘든 공장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복순 씨는 울먹이며 항변했습니다. 자신의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던 성실한 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정수 씨 역시 딸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통장과 도장을 모두 기숙사에 두고 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정말 가출이라면
왜 소중한 물건들을 놔두고 갔겠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가출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충동적으로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돌아올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위로만 건넸습니다. 가족들이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자 형사의 태도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라며 함부로 기업 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수출 주도 경제 정책 하에서 공단 기업들은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여겨졌고 경찰도 이들 기업과의 마찰을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형사는 일단 가출로 접수하고 며칠 더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일주일 내에 연락이 없으면 그때 다시 오라는 말과 함께 가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절망한 가족들은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시내 여관들과 고시원, 다른 공단 지역의 기숙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딸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복순 씨는 인천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며 며칠을 보냈고 박정수 씨는 동화방직 주변을 배회하며 혹시 딸을 본 사람이 없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두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여전히 가출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한마디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실종 신고서는 서류 더미 속에 묻혔고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자발적 실종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 여공 2명의 실종은 국가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김복순 씨와 박정수 씨는 무력감에 빠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천에 남아 딸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동화방직 정문 앞에서 매일 항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보안요원을 배치해 가족들의 접근을 막았고 언론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천 제2공단의 밤은 두 여공이 사라진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도 공장 건물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재봉틀 소리와 염색기계의 굉음이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동화방직을 비롯한 수십 개의 섬유 공장들은 24시간 3교대로 돌아갔고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가 일하던 자리에는 이미 새로운 여공들이 배치되었고 그들 역시 하루 12시간 이상 기계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공장 내부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여공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여공들의 얼굴은 피곤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말없이 무언가를 전달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관리자들의 감시가 평소보다 더 삼엄해졌기 때문입니다. 작업반장들은 작업대 사이를 더욱 자주 순찰했고 인사과 직원들은 휴게실에서 나누는 여공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속삭임은 계속되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옥상 난간 근처에서, 야간 근무 교대 시간의 어둠 속에서 여공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선화 씨와 친하게 지내던 동료는 낮은 목소리로 추측했습니다. 혹시 선화 언니가 다른 공장으로 옮기려고 했던 건 아닐까? 조건이 더 좋은 곳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노조 이야기를 했었다고, 여자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노조라는 단어가 나오자 주변 여공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970년대 중반, 노동조합은 여전히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노조 결성 시도는 회사와 당국 모두에게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몇 년 전 평화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고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식 있는 여공들 사이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시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비좁고 불결한 기숙사 환경, 폭언과 성희롱이 일상화된 작업장, 분위기 등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는 바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노동법 책자를 돌려보며 공부했고 다른 공단의 노동운동 소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김선화 씨는 여성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노조로는 여성 노동자들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박미정 씨 역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공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노조 결성 움직임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고 의심되는 직원들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인사과에서는 여공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원을 운영했고 자업반장들에게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직원을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후 동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나눴던 대화, 돌려봤던 책자, 은밀한 모임들이 모두 회사에 알려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단의 밤은 여전히 기계음으로 시끄러웠지만 그 소음 속에서 여공들의 침묵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을 열면, 권리를 주장하면, 조직을 만들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공들은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삼켰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았습니다. 공장의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았고 수출 실적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 뒤에는 억압된 목소리와 감춰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는 야근을 마친 후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9월 중순의 밤 공기는 이미 선선했고 공단 일대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 난간 근처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시간은 그들에게 소중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 소음과 관리자들의 감시 속에서 지낸 후 밤하늘 아래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선화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 다른 공단에서 있었던 노동쟁의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고 결국 회사와 협상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빛에 희망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이대로 계속 참고만 살 수는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박미정 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들도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노조를 만들려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이야기, 블랙리스트에 올라 어디서도 취직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김선화 씨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현실을 모를 것이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미정 씨도 동의했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시작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여성노조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입 밖에 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꿈이었고 희망이었으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을 조심스럽게 모으고 노동법과 노조 설립 절차에 대해 공부하며 다른 공단의 선배 노동자들과 연락을 취해보자고 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회사도 함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대화가 이미 다른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근처 어둠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인사과 간부 박상우 씨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여공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특히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료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 노동 관련 서적을 읽는다는 것, 다른 공단 노동자들과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상우 씨는 의도적으로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야근 후 곧바로 기숙사로 가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고 뒤따라 올라가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여성노조, 노동쟁해, 동료 조직, 노동법 공부 같은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을 그대로 두면 조만간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고 책상 서랍에서 비상연락망이 적힌 수첩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상우 씨는 회사 임원 몇 명과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는 전날 밤들은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고 두 여공이 노조 결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시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하에서 노사분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다른 공장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회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빨리, 조용히, 확실하게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박상우 씨에게 일임되었고 회사는 모든 책임을 그 개인에게 떠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상우 씨는 자신이 신뢰하는 부하 직원 3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회사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던 인물들로 과거 군 출신이거나 경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상우 씨는 그들에게 간단히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김선화와 박미정을 조용히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항하면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975년 9월 18일 밤, 두 여공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꿈과 희망은 어둠 속에서 폭력으로 짓밟힐 운명이었습니다. 1975년 9월 18일 밤 10시 40분,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는 야근을 마치고 공장 정문을 나섰습니다. 경비실의 시계는 정확히 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고 당직 경비원 최철수 씨는 출입 기록부에 두 사람의 퇴근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정문을 통과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을 목격한 마지막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기숙사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거리였습니다. 공단 내부 도로를 따라 직진하면 여성 기숙사 건물이 나왔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는 어두운 길이었지만 매일 같은 길을 걷던 두 사람에게는 익숙한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익숙한 길 어딘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숙사 사감은 두 사람이 정문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귀사하지 않아 이상하게 여겼지만 가끔 동료들과 야식을 먹으러 가는 경우가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수사를 시작했을 때 이미 현장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진 뒤였습니다. 목격자를 찾기 위해 공단 일대를 수소문했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을 본 사람은 경비원 외에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야근으로 지쳐 기숙사에서 쉬고 있었고 공단 외부인들은 밤늦은 시간에 이 지역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공단 인근 식당을 운영하던 김영자 씨는 그날 밤 11시경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공단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김영자 씨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차량은 현대포니 승용차였고 색상은 검은색이었으며 번호판 뒷자리에 4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는 차량 통행이 거의 없어 유심히 봤다고 했습니다. 특히 차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달렸고 뒷좌석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 동아방직에 등록된 차량을 확인했지만 회사는 그날 밤 업무용 차량을 운행한 기록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공단 야간 청소부로 일하던 이순덕 씨는 그날 밤 10시 50분경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나중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쓰레기를 치우던 중 공장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남자 여러 명이 여성 2명을 차에 태우는 광경을 봤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멀어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여성들이 저항하는 듯한 몸짓이 보였고 남자들이 강제로 차에 밀어넣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에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일로 보였고 자신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순덕 씨가 뒤늦게 증언을 하게 된 것은 두 사람의 어머니를 만난 후였습니다. 공단을 배회하며
딸을 찾던 김복순 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절박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 자신이 본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녀의 기억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증언에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했고 구체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그날 밤 주차장에 차량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관련 기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공장의 CCTV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동아방직은 보안을 위해 정문과 주차장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날의 녹화 기록을 요청하자 회사는 기계 고장으로 일주일 전부터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필 그날 밤의 기록만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고 회사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사는 다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한편 기숙사에 남겨진 두 사람의 소지품에서도 단서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허락을 받아 방을 조사했을 때 김선화 씨의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짜는 9월 17일이었고 그녀는 내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무언가 계획된 일이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박미정 씨의 공책에는 노동법 조항들이 필사되어 있었고 여러 공장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비교한 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던 활동가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공식 기록상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는 10시 40분 공장을 나선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숙사까지 10분 거리, 그 짧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목격자들의 단편적인 증언들을 종합하면 그들은 공장 뒤편 주차장으로 유인되거나 끌려갔고 여러 명의 남성들에 의해 강제로 차량에 태워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차량은 새벽 1시경 공단을 빠져나갔고 목적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계속 수소문했고 경찰은 형식적인 수사를 이어갔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 시내의 여관과 하숙집, 다른 공단 지역, 심지어 서울과 경기도 일대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식어갔고 사건은 미제로 남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둠 속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언젠가는 밝혀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76년 3월, 봄 기운이 완연해지던 어느 날 오후 인천 부평 외곽의 한 공터에서 이상한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공터에서 놀다가 덤불 사이에서 낡고 찢어진 옷가지를 발견했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헌옷으로만 여겼지만 동네 주민 중 한 명이 옷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등 부분에 새겨진 로고를 발견했습니다. 동아방직이라는 회사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공들이 입는 작업복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즉시 부평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주변을 수색한 결과 두 벌의 여성용 작업복이 발견되었습니다. 옷들은 심하게 찢어져 있었고 군데군데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감식 결과 혈흔으로 추정되는 반응이 나왔고 오랜 시간 야외에 방치되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작업복의 크기와 상태로 보아 서로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단되었고 두 벌 모두 동아방직의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실종된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의 옷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인천 제2공단에서 약 15km 떨어진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개발이 진행 중이던 지역으로 공장 부지와 주택 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황량한 빈터였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드물고 밤에는 가로등도 없어 완전히 어두워지는 곳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증거를 유기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였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더 철저히 수색했지만 작업복 외에 다른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신체나 추가 증거물은 없었습니다. 작업복을 동아방직 측에 확인시킨 결과 회사는 자사 제품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작업복에 찍힌 일련 번호를 통해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에게 지급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실종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강력사건으로 재분류하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6개월 전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던 수사가 비로소 제대로 시작된 것입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공장에서부터 작업복이 발견된 장소까지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공단을 빠져나간 차량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동아방직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했던 관리자들과 보안 담당 직원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방직 내부에 노동조합 결성을 막기 위한 비밀 조직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인사과에서 특정 여공들을 감시하는 명단을 작성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명단에는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의 이름이 최상위에 올라 있었고 요주의 인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를 부인했지만 전직 직원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지면서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인물은 인사과 간부 박상우 씨였습니다. 여러 증언에서 그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 그가 여공 감시 업무를 총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상우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인사관리 업무를 했을 뿐이고 두 사람의 실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에는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수사관들은 그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작업복의 발견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고 두 사람의 행방도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새로운 희망과 불안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은 것은 다행이었지만 딸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 보였습니다. 김복순 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고 박정수 씨는 발견 현장 주변을 계속 수색하며 혹시라도 놓친 단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봄의 따스한 햇살 아래 두 가족의 고통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1976년 4월 초 이른 새벽 부평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의 작은 골목길에서 한 시민이 쓰러져 있는 두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5시경 출근길에 나선 공장 노동자 김태식 씨는 골목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여성들을 보고 처음에는 노숙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두 사람 모두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으며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김태식 씨는 즉시 근처 파출소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출동해 두 사람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두 여성은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였고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쇠사슬에 묶였던 흔적이 선명했고 등과 팔에는 폭행당한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즉각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경찰에 연락해 심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식은 있었지만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고 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도와달라는 신음만 반복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조심스럽게 심원을 확인하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바로 6개월 전 실종된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였습니다.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가족들에게 연락했고 인천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복순 씨와 박정수 씨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어머니들은 변해버린 딸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입사 당시보다 10kg 이상 빠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식이 조금 돌아온 후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는 경찰에게 자신들이 겪은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6개월간 감금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9월 18일 밤 공장을 나선 직후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납치되었고 차에 태워져 어딘가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목적지는 어두운 창고 같은 곳이었고 그곳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갇혀 지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자들은 노조 활동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강요했고 거부하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전에야 탈출할 기회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창고의 낡은 창문을 부수고 빠져나왔고
어둠을 틈타 도망쳤다고 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몰라 한참을 헤맸고 결국 버스 터미널 근처까지 왔지만 더 이상 힘이 없어 골목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단편적이었지만 경찰은 즉시 창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박미정 씨가 기억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종합해 부평구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부평구 외곽의 한 폐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이 창고는 박상우 인사과장의 먼 친척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년간 사용되지 않던 건물이었고 외부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창문이 모두 판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내부를 수색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에는 사람을 가둬두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낡은 쇠사슬과 자물쇠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이었습니다. 피가 묻은 천조각들, 찢어진 옷까지, 벽에 긁힌 손톱, 자국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감식팀이 현장을 정밀 조사한 결과 김선아 씨와 박미정 씨의 DNA와 일치하는 혈흔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남성 여러 명의 지문도 채취되었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물증들은 이곳이 두 사람이 감금되었던 장소임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박상우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창고가 자신의 친척 소유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그가 공장 인근에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박상우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아방직, 보안팀 직원 3명도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박상우 씨의 지시를 받아 일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날 밤 두 여공을 납치하고 창고에 감금하는데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체포된 박상우 씨와 공범들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김선아 씨와 박미정 씨의 구체적인 증언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물증들, 차량 이동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모두 그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안팀 직원 중 한 명이 먼저 자백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 직원 이상훈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박상우 인사과장의 지시로 김선아 씨와 박미정 씨를 납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박상우 씨로부터 두 여공이 노조 결성을 준비하고 있으니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라는 명령은 없었지만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막으라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씨와 동료 2명은 야근이 끝날 때까지 공장 뒤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두 사람이 퇴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차를 태워주겠다며 접근했지만 두 사람이 거부하자 강제로 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김선아 씨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입을 막았고 박미정 씨가 도망치려 하자 붙잡아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부평 외곽의 창고로 데려갔고 박상우 씨가 미리 준비해둔 공간에 가뒀습니다. 박상우 씨는 직접 창고를 방문해 두 사람을 신문했고 노조 활동을 포기하고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각서를 싸고 강요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부하자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훈 씨의 진술에 따르면 박상우 씨는 본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노조 결성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자신은 그 지시를 이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임원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사 담당 상무와 공장장이 이 문제를 알고 있었고 묵인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동아방직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인사과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여성 노동자 감시 명단이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수십 명의 여공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 각자의 행적과 교우 관계, 사상적 성향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선아 씨와 박미정 씨의 이름은 최우선 감시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노조 결성 시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회사가 조직적으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내부 회의록에서도 관련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1975년 9월 중순에 열린 임원회의에서 노조 결성,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회의록에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 인물들을 격리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나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박상우 씨의 범행을 승인하거나 지시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회의에 참석했던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모두 자신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박상우 씨는 자신이 본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것이 박상우 개인의 일탈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사 담당 상무는 박상우가 과도한 충성심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했다며 회사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장장 역시 그런 범죄 행위를 승인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회사는 오히려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취했고 박상우와 공범들을 즉시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회사의 조직적 범죄였다고 믿었습니다. 감시 명단, 회의록, 그리고 여러 정황들이 회사가 깊이 관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상우 씨 혼자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는 어려웠고 창고를 준비하고 인력을 동원하고 6개월간 두 사람을 감금하는 동안 회사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의 직접적인 지시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없었고 회사는 유능한 변호사들을 동원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사 결과 박상우 씨를 비롯한 관련자 4명은 특수감금,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회사의 조직적 범죄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임원들을 기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피해자인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끝까지 개인적 일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언론과 여론의 관심도 점차 식어왔습니다.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976년 가을 법원은 박상우 씨와 공범 3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상우 씨는 징역 7년, 나머지 3사람은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감금, 폭행, 협박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고 범죄의 잔혹성과 계획성이 참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동아방직의 조직적 책임은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범죄라고 판단했고 회사는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자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의 가족들은 분노와 실망에 빠졌습니다. 딸들을 6개월간 감금하고 고문한 범인들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 배후에 있던 회사가 면죄부를 받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김복순 씨는 법원 앞에서 항의했습니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왜 처벌하지 않느냐고 가난한 여공들의 목소리를 막으려 한 그들이야말로 진짜 범죄자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이미 식어 있었고 그녀의 절규는 메아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는 육체적으로는 회복되었지만 정신적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동아방직은 은밀하게 다른 공장들의 두 사람의 명단을 돌렸고 그들은 사실상 취업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려 했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결국 김선화 씨는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고 박미정 씨는 시장에서 노점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1970년대가 저물고 1980년대가 밝았지만 이 사건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권리를 찾으려는 자들을 어떻게 짓밟는지를 보여준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각성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선화 씨와 박미정 씨가 겪은 일을 알게 된 다른 여공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여성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욱 확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975년 그 가을 밤 두 여공이 사라졌던 어둠은 결국 빛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록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진 못했지만 진실은 침묵당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아와 박미정,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역사 속에 기록되었고 그들이 꿈꿨던 세상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9년 봄,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 지역은 여전히 관광객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습니다. 해안가의 화려한 리조트들과 달리 이곳은 안개와 침묵이 지배하는 땅이었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시야가 트이는 지점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곳에 바람의 끝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간판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씻겨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그 쓸쓸한 분위기가 오히려 이곳만의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정은아 씨는 42살의 조용한 여성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 3년째였고 이곳에 정착하기 전까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은하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정중했고 커피를 내리는 솜씨는 제주에서도 손꼽힐 만큼 훌륭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의 향은 안개 낀 날에도 멀리까지 퍼져나갔고 가끔 길을 잃은 여행자들이 그 향을 따라 이곳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리면서 중산간 지역 특유의 습한 공기가 온 사방을 감쌌고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에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하 씨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카페 문을 열었지만 비가 내리는 날은 손님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나무 향과 커피 향이 뒤섞여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비는 더욱 거셌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카페 간판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은하 씨는 혼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카운터 뒤편에 앉아 낡은 수첩에 새로운 메뉴를 구상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빗소리만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섰고 그는 젖은 머리를 털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검은색 방수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커다란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은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고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은하 씨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완성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테이블에 놓자 남자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점점 짙어지면서 멀리 보이던 오름의 윤곽조차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남자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카페 내부를 천천히 찍기 시작했고 은하 씨는 조용히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카페 안에 작게 울렸고 그 순간 은하 씨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카페 구석구석을 담았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 유리병에 꽂힌 들꽃, 벽에 걸린 흑백 풍경 사진들, 천장에 매달린 오래된 램프, 그리고 빗물이 흘러내리는 창문 너머의 흐릿한 풍경까지 모든 것이 그의 프레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은하 씨는 카운터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새로운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고 원두를 가는 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렀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은하 씨의 뒷모습이 필름에 담겼고 그녀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남자는 두 번째 커피를 주문했고 이번에는 카페라떼였습니다. 은하 씨가 커피를 가져다 주자 남자는 서울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행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으며 제주에 숨겨진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은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고 남자는 그래서 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어색하지 않았고 은하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자 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가방을 정리하며 일어날 준비를 하는 듯 보였지만 창밖을 보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개가 더욱 짙어져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운전하기에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은하 씨는 그에게 비가 완전히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남자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다시 카메라를 꺼내 창밖의 안개를 찍었고 희미한 빛 속에서 나무들의 윤곽이 유령처럼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카페 안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은하 씨는 하나씩 조명을 켰습니다. 따뜻한 노란빛이 카페를 가득 채웠고 밖의 어둠과 대비되어 이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은하 씨에게 이곳을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3년 전이라고 대답했고 서울에서의 삶이 지쳐서 이곳으로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자는 자신도 비슷한 이유로 여행을 시작했다고 말했고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라고 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자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비는 그쳤지만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남자는 이제 출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은하 씨는 조심해서 가라는 인사와 함께 그를 배웅했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고 남자의 차 소리가 멀어지자 카페는 다시 고요 속으로 잠겼습니다. 은하 씨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커피잔을 씻고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오후 8시에 문을 닫을 예정이었고 남은 시간 동안 내일 사용할 원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카페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불빛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쯤 인근 마을에서 두부를 배달하러 온 김순자 씨가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을 시간이었지만 카페는 조용했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고 카페 안의 모습에 놀라 잠시 멈춰섰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재떨이에는 담배 한 개비가 반쯤 타담한 채로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 냅킨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하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뒤편 주방과 창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카페 뒤편에 주차되어 있어야 할 은하 씨의 낡은 흰색 승용차도 그대로 있었고 카운터 서랍 안에는 지갑과 열쇠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한 마음에 마을 이장에게 연락했고 이장은 곧바로 서귀포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였습니다. 2명의 형사가 카페 안을 꼼꼼히 살펴봤고 그들은 곧 이것이 단순한 가출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갑과 차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계획된 이탈이 아니라는 증거였고 무엇보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커피잔 2개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고 담배는 은하 씨가 피우지 않는다는 순자 씨의 증언으로 미루어 방문객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형사들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은하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하 씨의 남편 박성우 씨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귀포 시내에서 소규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성우 씨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고 경사들에게 아내가 어디로 갔을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날 밤 집에서 잠을 잤고 아내는 평소처럼 카페를 닫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경사들은 성우 씨에게 최근 아내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 누군가와 다툰 적은 없었는지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내는 항상 조용했고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경찰은 카페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문 채취반이 투입되었고 카운터와 테이블, 문 손잡이 등에서 여러 개의 지문이 발견되었지만 대부분 은하 씨의 것이었고 일부는 확인되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카페 곳곳을 뒤지던 중 카운터 및 구석진 곳에서 구겨진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메모지였고 연필로 쓰인 글씨는 떨리는 듯 불안정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그만할게요. 형사들은 즉시 그 쪽지를 증거물로 확보했고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감정 결과가 나왔고 그것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필적 전문가는
그 글씨가 은하 씨의 평소 필체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받침과 자음의 각도, 피압의 세기 등이 미묘하게 달랐고 마치 누군가가 은하 씨의 글씨를 흉내낸 것처럼 보인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경찰은 이것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경사들은 은하 씨가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거나 더 나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카페 주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한 명의 증언이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사는 고영수 씨는 그날 새벽 2시쯤 잠에서 깼는데 밖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여자의 목소리였고 그 후 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엔진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카페 쪽에서 들린 소리였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중산간 지역의 특성상 CCTV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마을 입구에 설치된 한 대의 CCTV가 있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았고 비가 내린 탓에 영상은 더욱 흐릿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팀은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고 새벽 2시 15분쯤 검은색 SUV 한 대가 카페 방향에서 마을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진흙으로 가려져 있었고 운전자의 얼굴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시간대에 제주를 빠져나간 차량들을 조사했지만 당시는 관광 성수기가 시작되는 시기였고 수백 개의 차량이 항구와 공항을 통해 이동했기 때문에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카페를 방문했던 손님들의 명단을 확보하려 했지만 은하 씨는 예약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고 방명록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최근 몇 주 동안 낯선 손님들이 몇 명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 중에는 카메라를 든 젊은 남자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 박성우 씨가 경찰서에 출두한 것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그는 서귀포 시내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평소 과묵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아내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다정했다는 주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경사들은 그를 조사실로 안내했고 성우 씨는 낡은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습니다. 경사 중 한 명이 재떨이를 밀어주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고 성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형사는 먼저 사건 당일 밤 성우 씨가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고 그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고 보통 밤 9시쯤 집으로 돌아오곤 했지만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그렇다면 아내와 연락을 취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성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밤 10시쯤 전화를 걸어 괜찮은지 물었고 아내는 곧 문을 닫고 집으로 간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시선을 들어 성우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 순간 성우 씨의 얼굴에 미세한 동요가 스쳤습니다. 형사는 통신사에 통화 기록 조회를 의뢰했는데 그날 밤 성우 씨의 휴대전화에서 아내에게 걸린 기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우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집 전화로 걸었다고 얼버무렸지만 형사는 카페에는 전화기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페는 개업 초기부터 전화 설치를 하지 않았고 은하 씨는 손님이 필요하면 공중전화를 안내하곤 했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성우 씨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 동안 침묵했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지만 조사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화제를 바꿔 최근 아내의 일상에 대해 물었고 성우 씨는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몇 주 전부터 아내가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해 보였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는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을 것 같으냐고 물었지만 성우 씨는 카페 일이 바빴기 때문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형사는 그렇다면 아내가 최근 누군가와 만났거나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된 적은 없었느냐고 물었고, 성우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시선은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경사는 카페를 찾는 손님 중에 특별히 자주 오는 사람이나 아내와 친분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없었느냐고 다시 물었고, 성우 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사는 메모를 넘기며 마을 주민들이 최근 카페에 카메라를 든 젊은 남자가 자주 왔다는 증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성우 씨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고 담배를 재떨이에 세게 눌러껐습니다. 형사는 그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성우 씨는 고개를 저으며 카페에 누가 오는지 일일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그 남자가 사건 당일에도 카페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고, 혹시 그 사람에 대해 아내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성우 씨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형사는 그의 반응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형사는 마지막으로 성우 씨에게 그날 밤 정말로 집에만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형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혹시 카페에 들렀던 적은 없느냐고 물었고 성우 씨는 순간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입술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형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성우 씨가 조사실 나서는 뒷모습은 어딘가 무너진 듯 보였고 형사들은 그가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성우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소 인근의 주유소 직원은 사건 당일 저녁 8시쯤 성우 씨가 차에 기름을 넣었다는 증언을 했고 그가 평소와 달리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을 입구의 작은 슈퍼마켓 주인은 그날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성우 씨의 차가 중산간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증언들은 성우 씨가 집에만 있었다는 그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고 형사들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경찰은 성우 씨의 거짓, 진술이 드러난 후 수사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더욱 세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카페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사는 고영수 씨는 추가 조사에서 더 구체적인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새벽 2시쯤 여자의 비명 같은 소리를 들었고 그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무언가 다급하게 외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 목소리가 평소 정비소에서 일하는 성우 씨의 목소리와 비슷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고 형사들은 이 증언에 주목했습니다. 영수 씨는 또한 그날 밤 카페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마치 손전등을 들고 누군가 주변을 살피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들은 영수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카페 주변을 다시 수색하기 시작했고 카페 뒤편 작은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땅바닥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간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끝은 카페에서 50m쯤 떨어진 숲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감식반이 투입되어 흙을 채취하고 주변을 조사했지만 며칠 전 내린 비로 인해 대부분의 증거는 씻겨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밑동에서 찢어진 천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고 그것은 여성용 앞치마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천 조각을 보고 은하 씨가 카페에서 입던 앞치마와 같은 재질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마을 입구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하던 중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새벽 2시 15분에 카페 방향에서 나온 검은색 SUV가 확인되었지만 그보다 30분 전인 1시 45분쯤에도 또 다른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차량은 흰색 소형 트럭이었고 번호판이 일부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했고 놀랍게도 그 트럭은 성우 씨가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성우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졌고 형사들은 그를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우 씨가 두 번째로 경찰서에 출두한 것은 실종 신고 후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고 형사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그날 밤 당신이 카페에 갔던 것이 확인되었다고 말했고 성우 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그날 밤 카페에 갔던 것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형사는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물었고 성우 씨는 두려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사라진 시간에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의심받을 것이 뻔했고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성우 씨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성우 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녁 9시가 넘도록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졌고 비가 많이 와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카페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쯤이었고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안은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카운터에 아내가 보이지 않았고 테이블에는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우 씨는 아내를 부르며 카페 안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주방과 창고, 화장실을 모두 확인했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그렇다면 그 후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고 성우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카페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고 뒤편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비추던 중 땅바닥에 뭔가 어두운 얼룩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이 혈흔처럼 보여 겁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성우 씨는 공포에 질려 다시 카페 안으로 돌아왔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성였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왜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성우 씨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혼란스러웠고 아내가 어디론가 잠시 나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변명했지만 형사들은 그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카페에서 발견된 담배에 대해 물었고 성우 씨는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카페 안에서 아내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웠고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끄지 못한 채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또한 카운터 밑에서 발견된 쪽지에 대해 물었고 성우 씨는 그것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형사는 필적 감정 결과 그 글씨가 은하 씨의 것을 흉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지만 성우 씨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조사실 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형사들은 성우 씨가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성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석방했지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형사들은 그가 아내의 실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의 동선과 주변 인물들을 계속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성우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가 아내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성우 씨는 정비소 문을 닫고 집에 틀어박혀 지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카페 뒤편 쓰레기통을 재조사하던 형사들은 바닥에 깔린 신문지 사이에서 작은 필름통 하나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아직 현상되지 않은 필름 한 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필름통은 먼지와 습기로 얼룩져 있었지만 내용물은 온전한 상태였고 형사들은 즉시 그것을 증거물로 확보하여 전문 현상소로 보냈습니다. 현상에는 이틀이 걸렸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형사들은 그 내용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필름에는 총 24장의 사진이 담겨 있었고 대부분은 카페 내부와 주변 풍경을 찍은 것이었지만 마지막 몇 장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중요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들은 카페의 낡은 나무 테이블과 창밖에 안개 낀 풍경을 담고 있었고 몇 장은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과 천장의 오래된 램프를 클로즈업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작가의 시선은 섬세했고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활용하여 카페의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잘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8번째 사진부터는 은하 씨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는 뒷모습이 부드러운 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은하 씨의 자세는 자연스러웠고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듯 보였으며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2번째 사진에는 은하 씨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사진들을 보며 촬영자가
은하 씨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를 관찰하고 담아내려는 의도가 느껴졌고,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시선에는 묘한 친밀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15번째 사진은 은하 씨와 촬영자로 보이는 남자의 손이 함께 나온 것이었는데,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 옆에서 두 사람의 손이 가깝게 놓여 있었고, 마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찍은 듯한 구도였습니다. 18번째 사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진은 흔들려 있었고 구도도 불안정했으며 마치 급하게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 한 장에는 카페 문 쪽을 향한 앵글이 담겨 있었고,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순간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이 어두워 인물의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체격과 옷차림으로 미루어 남성임을 알 수 있었고, 경사들은 그것이 성우 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20번째 사진에는 카페 안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비친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그림자들은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는 듯했고, 그 중 한 그림자는 손을 들어 올린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22번째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은하 씨로 보이는 여성이 카운터 안쪽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두려움에 질려 있었고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카메라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진의 구도로 미루어 촬영자는 테이블 밑이나 구석진 곳에 숨어서 몰래 찍은 것으로 보였고, 플래시 없이 촬영했기 때문에 화질은 거칠었지만 이나 씨의 표정만큼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경사들은 이 사진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3번째 사진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진은 심하게 흔들려 있었고 각도도 기울어져 있었으며 무언가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 찍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바닥에 쓰러진 사람의 다리 일부가 보였고 그 옆으로 깨진 커피잔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사진을 확대하여 분석했고 바닥의 타일 패턴이 카페 내부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24번째 사진은 완전히 어두웠고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희미하게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빛과 누군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사진들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고 사진 전문가를 동원하여 세부 사항들을 확대하고 복원했습니다. 18번째 사진에서 문으로 들어오는 인물의 옷차림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성우 씨가 평소 입던 작업복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번째 사진의 그림자들을 분석한 결과 세 사람이 대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중 한 명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사들은 이 사진들이 그날 밤 카페에서 일어난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필름의 소유자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최근 카페를 자주 찾았던 사진작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그 남자가 서울에서 왔으며 낡은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다녔다고 진술했고 한 주민은 그의 차량 번호판 일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했고 서울에 거주하는 김태형이라는 28세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김태형 씨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었고 최근 제주를 여러 차례 방문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들은 김태형 씨의 서울 주소지를 방문했지만 그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집을 비운 상태였고 이웃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전국에 수배령을 발동했습니다. 한편 김태형 씨의 집을 수색한 결과 벽면에는 제주의 풍경 사진들이 가득했고 그중 상당수는 바람의 끝 카페와 그 주변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은하 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고 그것들은 액자에 담겨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것이 단순한 작업용 사진이 아니라 개인적인 애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김태형 씨가 은하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단순한 목격자인지 아니면 사건에 직접 연루된 인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형사들은 제주 전역의 숙박업소와 렌터카 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항구와 공항의 출입 기록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김태형 씨의 지인들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의 동료 사진작가 한 명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김태영 씨가 2달 전쯤 제주의 한 카페 주인에게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고, 그 여성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그곳을 찾게 된다고 고민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증언은 김태영 씨와 은하 씨 사이에 단순한 손님과 카페 주인 이상의 감정적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형사들은 사건 당일 밤 카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재구성하기 시작했고, 필름 속 사진들과 증언들을 종합하여 시나리오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날 밤 김태영 씨는 카페에 머물며 은하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시간 성우 씨가 예고 없이 카페에 들이닥쳤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성우 씨는 아내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형사들은 이 가설을 바탕으로 성우 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우 씨가 3번째로 경찰서에 출두했을 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사는 그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고, 테이블 위에 필름에서 인화한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성우 씨는 사진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성우 씨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조사실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고, 그 침묵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성우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을 이어가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9시가 넘어도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카페로 향했고, 도착했을 때 카페 안에서 아내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2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내의 얼굴에는 평소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던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성우 씨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무작정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봤고, 남자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성우 씨는 아내에게 누구냐고 소리쳤고, 은하 씨는 당황하며 손님이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페 문을 이 시간에도 안 닫고 남자와 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따졌고, 은하 씨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김태영 씨는 중간에서 상황을 진정시켜야 했지만 성우 씨는 그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고, 성우 씨와 은하 씨는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 씨는 아내가 최근 몇 주 동안 이상하게 행동했던 이유가 이 남자 때문이었느냐고 추궁했고, 은하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다툼은 점점 격렬해졌고, 성우 씨는 이성을 잃은 듯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 위에 물건들을 집어던졌습니다.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은하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태영 씨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성우 씨를 말리려고 다가갔고, 성우 씨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밀어냈습니다. 김태영 씨는 뒤로 비틀거리다가 카운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순간 카페 안은 고요해졌고, 성우 씨와 은하 씨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태영 씨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머리 주변으로 천천히 핏자국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우 씨는 그 순간의 공포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김태영 씨에게 다가가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그는 반응이 없었고 맥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하 씨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고, 성우 씨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사고였다고, 자신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아내에게 말했지만 은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우 씨는 그녀를 붙잡으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애원했습니다. 카페 안은 죽음의 침묵에 잠겼고 시간은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성우 씨는 형사들에게 자신이 그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이 일이 알려지면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아내에게 이것은 사고였으며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하 씨는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고, 성우 씨는 차분하게 생각하자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웠고 옳지 않은 선택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일단 시신을 어딘가에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은하 씨는 고개를 저으며 그럴 수 없다고 말했지만 성우 씨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경사들은 성우 씨의 진술을 들으며 메모를 했고 그가 말을 이어가도록 기다렸습니다. 성우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김태영 씨의 시신을 카페 뒤편으로 옮겼고 은하 씨는 그 광경을 참아보지 못하고 카페 안에서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카페 뒤편 숲속에 임시로 시신을 숨겼고 나중에 제대로 처리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카페로 돌아왔을 때 은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성우 씨는 그녀에게 다가가 괜찮을 거라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하 씨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성우 씨는 아내를 집으로 보내려 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지만 은하 씨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를 그대로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내일 아침 다시 와서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하 씨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고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는 카페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고 불빛 아래 홀로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아내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고 말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형사는 그렇다면 은하 씨가 사라진 것은 언제였느냐고 물었고 성우 씨는 다음날 아침 카페로 갔을 때 이미 아내는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카페 안은 정리되어 있었고 혈흔도 깨끗이 닦여 있었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녀의 차와 지갑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우 씨는 공포에 질려 아내를 찾아 주변을 헤맸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성우 씨의 진술이 끝나자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만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하 씨는 그날 밤 어디로 갔으며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형사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수사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성우 씨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경찰은 즉각 카페 주변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성우 씨가 김태영 씨의 시신을 숨겼다고 진술한 카페 뒤편 숲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견과 감식팀이 투입되었고 이틀에 걸친 수색 끝에 카페에서 100m쯤 떨어진 곳의 얕은 웅덩이 근처에서 흙으로 덮인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사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자 검은색 방수 재킷을 입은 남성의 시신이 드러났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소지품을 통해 그것이 김태영 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신의 머리 뒤쪽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고 법의학 전문가는 둔기에 위안 두개골 골절로 즉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태영 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명백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고 성우 씨는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 씨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우 씨는 반복해서 자신은 아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본 순간 그녀는 카페에 살아서 앉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사들은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려웠지만 은하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했습니다. 카페 주변 수색은 계속되었고 혹시 모를 추가 시신이나 단서를 찾기 위해 수색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수색 사흘째 되는 날,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300m쯤 떨어진 곳에 사는 할머니는 실종 사건 다음날 새벽, 그러니까 성우 씨가 집으로 돌아간 후 몇 시간 뒤에 카페 쪽에서 여자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시각은 새벽 4시쯤이었고 아직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를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여자가 은하 씨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체격과 걸음걸이가 비슷했다고 말했고 그녀는 중산간 도로를 따라 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들은 이 증언에 주목했고 은하 씨가 스스로 카페를 떠났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가 목격했다는 방향을 따라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중산간 도로는 한라산 중턱까지 이어졌고 그 주변에는 울창한 숲과 오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색은 난항을 겪었지만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카페에서 2km쯤 떨어진 작은 오름 기슭에서 여성용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신발을 보고 은하 씨가 평소 카페에서 신던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수색팀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더욱 집중적인 수색을 벌였고 신발이 발견된 곳에서 50m쯤 떨어진 바위 틈 사이에 움푹 패인 곳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오랜 시간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법약팀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망 시기는 실종 당일로부터 며칠 이내로 추정되었고 외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 옆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약간의 액체 잔여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그것은 독성이 강한 농약 성분으로 밝혀졌고 은하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유골은 정은하 씨의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고 실종 신고 후 20일 만에 그녀의 주검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은하 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그날 방 카페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성우 씨가 집으로 돌아간 후 은하 씨는 홀로 카페에 남겨졌고 그녀는 김태영 씨의 죽음과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충격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카페 안을 정리하며 혈흔을 닦아내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비극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김태영 씨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짓눌렸을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은하 씨는 카페를 나섰고 중산간 도로를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평소 카페에서 사용하던 농약을 가지고 갔고 오름 기슭의 외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그녀는 홀로 그곳에 앉아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형사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또 다른 쪽지를 확인했는데 그것은 바위 틈에 끼워져 있었고 비에 젖어 글씨가 많이 번져 있었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 씨,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에요. 저는 외로웠고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런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것도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도 모두 제 책임이에요.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용기 없어요. 당신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필적 감정 결과 이 쪽지는 은하 씨가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되었고 카페에서 발견된 위조된 쪽지와는 달리 그녀의 진짜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카페에서 발견된 쪽지가 성우 씨가 아내의 필체를 흉내내어 쓴 것이며 그것으로 아내가 스스로 떠났다는 인상을 주려 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면서 성우 씨는 김태영 씨에 대한 살인죄와 증거인멸, 그리고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성우 씨는 김태영 씨의 죽음이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격분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그가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며 아내의 필체를 위조하여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도 중죄로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성우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그는 항소를 포기한 채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은하 씨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서울에서 그녀의 친척 몇 명이 내려왔고 마을 주민들도 참석하여 그녀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순자 씨는 은하 씨가 항상 조용하고 친절했으며 그녀가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할 줄은 몰랐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페 바람의 끝은 그 후 문을 닫았고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결국 철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간판이 있던 자리에는 낡은 나무 기둥만 외롭게 서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곳을 지나가며 그날의 비극을 떠올리곤 했고 사랑과 질투, 그리고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되새기곤 했습니다. 김태영 씨의 가족들은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렌즈에 담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 남아있던 사진들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전시회로 꾸려졌고 바람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은 안개 낀 제주의 중산간 풍경과 그 속에 담긴 한 여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숙연해졌고 그 사진들 속에 담긴 이야기가 이토록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갔지만 서귀포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누군가는 카페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은하 씨를 떠올렸고 안개가 짙게 깔린 날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걸어갔던 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 속에서 작은 위안을 찾았고 그것이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형사들은 사건을 마무리하며 만약 그날 밤 성우 씨가 조금 더 침착했더라면 혹은 은하 씨가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파국으로 치달았고 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